제7장 사회개혁 최초의 세금 감면. 기원전 24세기 수메르의 도시국가인 라가시에서는 최초의 기록된 사회개혁이 있었다. 그것은 사악하고 어디에나 있는 관료주의에 의한 구악의 폐해를 일소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그런 예로는 잡다한 세금들을 과다하게 징수하고 신전에 속하는 재산을 사사로이 전용하는 등이 있었다. 라가시인들은 너무나 기만당하고 억압받는다고 느꼈다. 그들은 결국 우르난세 왕조를 전복시키고 다른 가문으로부터 새로운 지배자를 추대했다. 이 도시의 법과 질서를 복귀시키고 시민들의 자유를 확립한 것은 우르카기 나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이샤쿠였다.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수로의 개통을 축하하기 위해 우르카기나의 기록 관리인들에 의해 지어지고 씌어진 한 기록에 나와 있다. 이 독특한 문헌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수메르의 도시국가에 있었던 더욱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관습의 배경을 간략히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기원전 2000년대 초반의 라가시는 소그룹에 번영하는 부락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각의 부락은 저마다 다른 신전을 모시고 있었다. 라가시는 명목상 다른 수메르의 도시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체 수메르를 대표하는 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그들의 통치자는 이샤쿠였다. 수메르의 세계관에 따르면 그는 창조 이후에 그 도시를 할당받는 수호신의 대리인으로서 도시를 지배했다. 처음에 어떻게 이샤쿠가 권력을 갖게 되었는지는 확실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그들은 아마도 그 도시의 자유민들에 의해 선출되었고 정치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신전의 관계자들이었을 거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사회적 지위는 세월이 흐르면 세습화되기 마련이다. 야심만만하고 성공적인 이샤쿠들은 자연히 신전의 희생을 무릅쓰고 그들의 힘과 부를 증가시켰다. 그리고 이것은 종종 신권과 세속권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대부분 라가시의 주민들은 농부와 목축업자, 백사공과 어부, 상인과 기술자 등이었다. 경제는 사회주의적인 부분과 자본주의적인 부분이 섞여 있었다. 원칙적으로 땅은 그 도시의 신과 그의 신전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소작을 주는 형식으로 신전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땅은 시민들의 사유 재산이었다. 더구나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농장과 정원, 집과 가축을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무더운 데다가 비도 내리지 않는 기후의 라가시에서는 공동체의 삶과 복리를 위해 관계와 급수시설의 운영이 필수적이었고 공동으로 관리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다른 많은 국면에서 경제생활은 상당히 자유스러워졌고 간섭받지 않았다. 부와 가난, 성공과 실패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개인적인 선택과 노력의 결과였다. 더 근면한 장인과 숙련공들은 불악의 자유시장에 더 좋은 생산품을 더 많이 만들어 팔 수 있었다. 장사꾼들은 육지와 바다를 통하여 주위의 나라들을 오가며 무역을 번창시켰으며 이 장사꾼들 중 적어도 일부는 신전보다는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라가시의 시민들은 시민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들의 생활 방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유산인 경제적, 개인적 자유에 위협이 되는 어떠한 정부의 행동에도 민감하게 대처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대의 개혁에 관한 기록에 따르면 우라가키나의 통치 이전의 나날들 속에서 라가시의 시민들이 잃어버렸던 것은 바로 이 자유였다. 그리고 그것은 우르카기나가 권력을 잡으며 복원되었다. 억압적이고 법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이끈 사건들에 대하여 이 기록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기원전 2500년경 우르난세가 세운 지배왕조를 특정짓는 패권주의에 의해 비롯된 정치적, 경제적 요소들의 직접적인 결과였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들 자신과 그들의 국가에 대한 엄청난 야망에 부풀어 오른 그들 중 일부는 제국주의적인 전쟁과 정복을 일삼았다. 몇몇 경우에 그들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그들 중 한 명은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라가시를 넘어 전 수메르와 일부 이웃 국가들을 지배했다. 그러나 그런 영광들은 일순간에 불과했고 1세기가 지나기 전에 라가시는 이전의 경계와 세력으로 축소되었다. 우르카기나가 권력을 잡은 것은 이때였고 라가시는 너무 약해져서 북쪽의 숙적인 운마의 먹이가 될 판이었다. 라가시의 시민들이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빼앗긴 것은 비참한 정복 전쟁들과 그로 인한 비극적 여파의 와중에서였다.
군대를 일으키고 복음 물자를 모으기 위해서 그들은 한계까지 세금을 거두고 신전의 재산을 전용해야만 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시민적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었다. 전시하에서 그것은 거의 반대될 수 없었다. 그러나 국가의 모든 통제권이 일단 궁전의 패거리들 속에 떨어지자 그들은 평화가 돌아와도 그것을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주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권력은 엄청난 수익을 수반했기 때문이다. 정말 이 고대의 관료들은 오늘날 그들의 동료들이 샘을 낼 정도로 다양한 수입원을 고안해냈다. 이제 거의 4,500년 전에 라가시에 살았고 따라서 당시 상황의 추이를 직접 목격한 역사가의 말을 들어보자. 벳사공의 조사관은 배들을 빼앗았다. 가축의 조사관은 큰 가축과 작은 가축들을 빼앗았다. 어장의 조사관은 어장들을 빼앗았다. 라가시의 시민이 궁전에 양털을 바칠 때 만약 흰털이 있다면 그는 5세켈을 몰아내야 했다. 부인과 이혼하려는 남자는 이샤쿠에게 5세켈, 해당 관리에게 1셰켈을 바쳐야 했다. 향수 제조자가 물건을 팔려면 이샤쿠에게 5세켈, 해당 관리에게 1셰켈, 그리고 궁전의 집사에게 또 다른 셰켈을 바쳐야만 했다. 신전과 부속 재산을 이샤쿠는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우리 역사가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신들의 황소는 이샤쿠의 양파밭을 쟁기로 갈았고 이샤쿠의 양파와 오이밭은 신의 가장 좋은 경작지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상가와 같은 중요한 신전 관리인들은 많은 당나귀, 황소 그리고 곡식을 빼앗겼다. 죽음도 세금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죽은 이가 묘지에 묻히려면 유족들은 상당수의 관리들과 그들의 기생하는 자들에게 보리, 빵, 맥주를 비롯한 각종 가구를 바쳐야만 했다. 우리 역사가는 쓰디쓰게 내뱉는다. 어디에도 세리들이 없는 곳이 없었다. 이 결과로 궁전이 비대해지고 번성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것의 땅과 재산은 끊임없이 늘어 거대하게 되었다. 수메르 역사가의 말을 빌리자면 이샤쿠의 집들과 이샤쿠의 땅들, 궁전의 하렘 등과 하렘의 땅들, 궁전의 아이들과 그들의 땅들이 온 나라를 가득 채웠다. 우리의 수메르 역사가에 따르면 라가시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최점점에 이르렀을 때 신과 같은 위엄을 갖춘 새로운 지배자 우르카기나가 전면에 등장한다. 그는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시민들에게 자유와 정의를 돌려준다. 그는 배로부터 뱃사람의 조사관들을 내쫓았다. 그는 큰 가축과 작은 가축으로부터 가축의 조사관을 내쫓았다. 그는 어장으로부터 어장의 조사관들을 내쫓았다. 그는 흰털을 가진 양에 대한 은을 받던 수구먼을 내쫓았다. 부인과 이혼하려는 남자는 이샤쿠나 관리에게 아무것도 바칠 필요가 없었다. 향수 제조자가 물건을 팔 때 이샤쿠나 관리 혹은 집사에게 아무것도 바칠 필요가 없었다. 죽은 이가 묘지에 묻힐 때 관리들은 어떤 경우에는 이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훨씬 적은 사례들을 유족들로부터 받았다. 이제 신전의 재산은 높이 존중되었다. 현장에 있던 우리의 수메르 역사가는 말한다. 어디에도 세리가 없었다. 우르카기나 바로 그가 라가시 시민들의 자유를 확립했다. 그러나 득실거렸던 세리들과 기생충 같은 관리들을 내쫓은 것은 우르카기나의 업적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는 부자들의 손에 자행되던 가난한 이들에 대한 부정과 착취를 멈추었다. 예를 들면 천한 자의 집이 큰 사람의 집 옆에 있었다. 큰 사람이 천한 이에게 말한다. 내가 그것을 너로부터 사겠다. 큰 사람이 그것을 사려 할 때 천한이가 말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공평한 값을 치르십시오. 그러자 그 큰 사람은 그것을 사지 않았다. 그러나 큰 사람은 온 천하에게서 그것을 큰 사람은 천한이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었다. 우르카기나는 또한 고리 대금업자, 도둑, 살인자들을 도시에서 일소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자의 아들이 연못을 만들어도 그 안에 물고기를 훔쳐가는 자가 없었다. 이전처럼 부유한 관리가 가난한 자의 어머니의 텃밭에 들어와 나무를 뽑거나 과일을 가져갈 수 없었다. 우르카기나는 미망인과 고아들이 남자들의 힘에 의해 희생되는 것을 용납지 않겠다고 라가시의 신 닌기루스에게 특별한 맹세를 했다. 이 개혁이 라가시와 운마 간의 패권 투쟁에 얼마나 효율적이고 도움을 주었을까. 불운하게도 이 개혁은 기대했던 세력과 승리를 라가시에 가져다 주지 못한다. 우르카기나와 그의 개혁은 곧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다른 많은 개혁가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역시 너무 적게 가지고 너무 늦게 왔던 것이다. 그의 통치는 10년을 지속하지 못하고 결국 운마의 야망에 찬 지배자인 루갈자 기시에 의해 무너졌다. 루갈자 기시는 적어도 짧은 기간 동안 수메르와 주변의 땅의 왕으로 군림한 인물이다. 우르카기나의 개혁과 그것의 사회적 의미는 고대의 역사가들에게 깊은 감명을 남겼다. 그것에 대한 기록은 세계의 점토 원추와 달걀형의 기념판에 새겨진 4가지의 다양한 해석으로 발견되었다. 그것들은 모두 1878년 라가시에서 프랑스인 튀르당겐에 의해 발굴되어 그에 의해 사본이 만들어지고 처음 해석도 되었다. 그는 제6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진 역사 기록을 공들여 해석한 학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책에 활용된 우르카기나 개혁의 해설은 우리 시대의 지도적인 수메르 학자인 아르노 포벨에 의해 준비되었으나 아직도 발표되지 않은 해석을 기초로 한다. 법으로 보장된 자유는 기원전 2000년대에 살았던 수메르인에게 삶의 한 부분이었음이 이제 명백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르카기나 시대의 법들이 법전의 형태로 형문화되어 공표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적어도 그 시기로부터 발견된 법전은 아직 없다. 그러나 그것이 곧 그 시대에 성문법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가장 오래된 법전은 기원전 175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 더 일찍 만들어진 법전이 3개나 등장했다. 그것들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수메르 지배자 우르남무의 법전으로서 기원전 2000년대 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것은 원래 1889년에서 90년에 발굴되었으나 1952년에 이르러서야 우연히 확인되어 해석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제8장에서 바로 그 우르남무의 법전을 따라 고대를 여행할 것이다. 제8장 법전 최초의 모세 1947년까지 가장 오래된 고대의 법전은 기원전 1750년에 그의 지배를 시작한 저 유명한 셈족의 왕 함무라이에 의해 공포되었다고 알려졌었다. 바빌로니아어로 알려진 셈족의 언어가 쐐기 문자로 씌어진 함무라이 법전은 자화자찬의 서문과 저주가 담긴 후기 사이에 300개에 가까운 법규가 실려있다. 설로감 기둥에 새겨진 그 법전은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장엄하고 감동적으로 서있다. 법규의 구체성과 보존 상태의 완전성으로 보면 그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훌륭한 고대 법에 관한 자료이다. 그러나 횟수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1947년 함무라이보다 150년 이상 앞선 왕 리피트 이슈타르에 의해 공표된 법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리피트 이슈타르 법전이라 불리는 그것은 기둥이 아니라 햇볕에 구워진 점토판 위에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쐐기 문자로 씌어져 있었으나 셈족의 수메르어는 아니었다. 그 점토판은 세기가 바뀐 직후에 발굴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확인이나 발표가 되지 않은 채 버려져 있었다. 전에 필라델피아 대학 박물관에서 부관장으로 있었던 프란시스 스틸이 나의 도움을 받아 복원, 해석한 그것은 서문과 후기 그리고 37개의 법규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싣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초의 입법자로서의 리피트 이슈타르의 명예는 짧았다. 1948년 바그다드에 있는 이라크 박물관의 큐레이터인 타하 바키르는 하르말이라는 불리는 구석진 언덕을 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곧 더 오래된 법전이 새겨진 2점의 점토판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그 점토판에는 함무라이 법전과 마찬가지로 셈족의 바빌로니아어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들은 그 해에 잘 알려진 예일대학의 세계문자 학자인 알브레이트 괴치에 의해 연구되고 사본이 만들어졌다. 법규들 앞에 있는 간략한 서문에서 빌랄라마는 이름이 왕이 언급되었고 그는 리피트 이슈타르보다 70년가량 앞선 시기에 살았던 것 같다. 따라서 당분간 우선적인 최초의 영예를 아는 것은 이 셈족 빌랄라마 법전이었다. 그런데 1952년 나는 우르남무라는 수메르 왕에 의해 공포된 법전의 일부가 새겨진 어느 점토판의 사본을 만들고 해석하게 되었다. 유명한 우르의 제3왕조를 세운 이 지배자는 가장 박한 연대기전 평가에 따른다 해도 기원전 2050년경에 재위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이 대왕보다 무려 약 300년이나 앞서는 것이다.
우르나무 점토판은 이스탄불의 고대 오리엔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수백 점의 점토판들 중 하나이며 나는 그곳에 1951년에서 1952년까지 풀브라이트 재단의 연구 교수로 있었다. 현재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세계문자 연구 교수인 F.R. 클라우스가 보낸 시기적절한 편지 한 통이 아니었다면 나는 틀림없이 우르나무 점토판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오래전에 그를 만났었다. 그 당시 나는 이스탄불의 고대 오리엔트 박물관에서 수메르학 연구를 하고 있었고 그는 그 박물관의 큐레이터였다. 내가 다시 이스탄불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옛날 함께 했던 추억들의 회고담과 학교 이야기가 담긴 편지를 내게 보냈다. 거기에서 그는 말하기를 오래전 이스탄불 박물관의 큐레이터로 있을 때 수메르의 법규들이 새겨져 있는 어느 점토판에서 나온 2점의 파편들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그 2 조각을 맞추고 그 박물관의 리프로 컬렉션 중 점토판 넘버 3191로 목록에 분류해 놓았다고 했다. 내가 그것에 흥미를 느끼고 사본을 만들기 원하지 않을까 짐작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수메르의 법규가 새겨진 점토판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나는 즉시 넘버 3191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내 책상에 놓인 것은 가로세로 20에서 10의 크기의 밝은 갈색인 햇볕에 구운 점토판이었다. 절반 이상의 문자는 파괴되었고 처음에는 보존 상태로 보아 도저히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여러 날에 걸쳐 집중된 연구를 거듭하자 그것의 내용이 서서히 나타나 모양을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법전의 사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적지 않은 흥분을 느꼈다. 이 점토판은 고대 필경사에 의해 앞면과 뒷면에 4개씩 총 8개의 난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각각의 난은 약 45개의 조그만 문자를 담고 있었고 그중 반 이상은 읽을 수가 없었다. 앞면에는 본문의 내용이 대부분이 깨어져 겨우 부분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긴 서문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세상이 창조되고 수메르의 우르의 운명이 결정된 후에 수메르 만신전의 최고 신인들인 안과 엔리는 달의 신 난나를 우르의 왕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어느 날 난나는 우르남무를 선택하여 자신의 지상 대리인으로서 전 수메르 우르를 지배하게 했다. 새로운 왕은 먼저 우르와 수메르의 정치적 군사적 안정을 도모해야만 했다. 특히 그는 우르를 희생양으로 삼아 평창하고 있는 바로 이웃의 도시국가 라가시와 싸워야만 했다. 그는 라가시의 지배자 남한이를 패배시키고 죽인 뒤 난나의 권위와 함께하는 왕의 도시 우르의 이전 경계선을 다시 확립시켰다. 이제 사회적 도덕적 개혁을 통하여 내부의 안정을 꾀할 시간이 되었다. 사기꾼과 부패한 관리들, 법전에 묘사된 바에 따르면 시민의 황소, 양, 당나귀의 강탈자들을 내쫓았다. 그런 후에 그는 공정하고 불변한 책임의 기준을 확립했다. 그것은 고아가 부자의 먹이가 되지 않고 미망인이 강한 자의 먹이가 되지 않고 1세계를 가진 이가 1미나 60세계를 가진 이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점토판에 관련 구절들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가 공포한 법을 따르는 정의를 땅에 세우고 그곳에 사는 시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이었다. 법규들은 점토판의 뒷면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너무나 심하게 손상되어서 전체 내용 중 오직 3개의 법규만이 어느 정도 복원될 수 있었다. 그중 하나는 물과 관계된 재판에 대한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주인에게 돌아온 노예의 처리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부서지고 어려운 그것의 내용만큼이나 인간의 사회적, 정신적 성장의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 것은 나머지 3개의 법규들이다. 왜냐하면 기원전 2000년 이전인 당시의 법이 이미 아주 먼 뒷날인 성경의 법규들에서도 널리 퍼져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으로부터 처벌이 벌금으로 대치되는 훨씬 더 인간적인 접근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법규들에게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의 역사적 중대성 때문에 그 3개의 법규들은 문자만 우리의 알파벳으로 바뀐 원래의 수메르어로 직역과 함께 여기에 인용된다. 만약 1대1에서 어떤 도구에 의해 그의 무엇이 발이 잘렸다면 은 13개를 그는 지불해야 한다.
만약에 1대1에서 어떤 무기에 의해 그의 뼈가 어떻게 하게 잘렸다면 은 1미나를 그는 지불해야 한다. 만약 1대1에서 게슈프에 의해 코가 잘렸다면 은 3분의 2 미나를 그는 지불해야 한다. 얼마나 오랫동안 우르남무는 세계 최초의 입법자로서의 지위를 지탱할 것인가? 아마도 얼마 못 갈 것이다. 이미 우르남무가 태어나기 오래전에 입법자들이 있었다는 징후들이 있고 운 좋은 발굴자가 우르남무보다 1세기나 혹은 그보다도 앞서는 어떤 법전의 사본을 발견한 것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고대 수메르에서 법과 정의는 이론과 실천의 바탕이 되는 주요한 개념이었고 사회적, 경제적 삶 속에서 속속들이 퍼져 있었다. 지난 세기의 고고 학자들은 계약, 증서, 유언장, 약속어음, 영수증, 그리고 판례 등 수메르법에 대한 모든 종류의 기록들이 새겨져 있는 수천 점의 점토판들을 발견했다. 고대 수메르의 학교에서 상급생들은 많은 시간을 법의 분야를 공부하는 데 쏟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아주 전문화된 법적 용어, 법전, 그리고 판례들을 쓰는 연습을 했다. 그는 판례의 하나가 완전하게 보관된 것은 1950년이었다. 침묵한 아내의 사건이라고 명명될 수 있는 그 기록은 제9장에서 얘기될 것이다. 제9장 재판 최초의 판례 기원전 1850년경에 수메르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세 남자인 이발사, 정원사, 그리고 직업이 알려지지 않은 나머지 한 사람은 루이 난나라는 신정관리를 살해했다.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어떤 이유로 살인자들은 피해자의 아내인 닌 다나에게 그녀의 남편이 살해되었음을 알렸다.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들의 범행을 숨기고 관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시절에도 고도로 문명화된 수메르에서는 법의 손길이 구석구석에 확실하게 뻗쳐 있었다. 결국 그 범죄는 수도인 이신에 있던 왕 우르니누르타에게 알려졌고 그는 사건을 당시의 재판소 역할을 하던 니프루의 시민회의로 넘겼다. 이 회의에서 9명의 남자들이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그리고 그들은 3명의 살인자들 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아내도 처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범행 사실을 안 뒤에도 침묵했기 때문에 사후 종법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회의에서 두 남자가 그녀의 변호를 했다. 그들은 그 여자가 남편의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받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회의 참석자들은 변호인 측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들은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부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침묵했다는 사실을 정당화된다고 말했다. 그들의 평결은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처벌로 충분하다는 진술로 끝났다. 따라서 니프루 회의에서는 오직 3 남자들만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재판 기록은 시카고 대학 오리엔트 연구소와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대학 박물관의 합동 발굴단에 의해 1950년 발굴된 점토판의 수메르어로 새겨져 발견되었다. 소킬드 제이콥스와 나는 그것을 연구하고 해석했다. 그 점토판의 수메르 단어와 구절들 중 일부의 번역은 아직도 석연치가 않다. 그러나 그것의 핵심적인 의미는 이미 충분히 확인되었다. 새로운 발견이 점토판의 한 귀퉁이는 파손되었다. 그러나 대학 박물관의 이전 발굴단이 니프루에서 파낸 같은 기록의 또 다른 사본의 조그만 파편으로부터 잃어버린 행들이 채워질 수 있었다. 같은 기록의 사본 2개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침묵의 아내의 사건에 대한 니프루 회의의 판결이 오늘날의 대법원 판례와 같이 수메르의 법조계에서 기억할 만한 판례로서 유명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루, 신과 쿠 엘릴의 아들이자 쿠 난다의 아들인 난나시그, 이발사 아다칼라의 노예이자 정원사인 엘릴 엘남은 루갈 아핀두의 아들 리샤쿠 관리인 루 이난나를 죽였다. 루갈 아핀두의 아들인 루 이난나가 죽은 뒤에 그들은 루 니누르타의 딸이자 루 이난나의 아내인 닌 다다에게 그녀의 남편 루 이난나가 살해되었음을 말했다. 루 이누르타의 딸인 닌 다다는 그녀의 입을 열지 않았고 입술은 봉해진 채 남았다. 그들의 사건은 이신의 왕에게 전해졌다. 왕 우르 니누르타는 그들의 사건이 니프루 회의에서 처리되도록 명했다. 거기에서 루갈의 아들인 우르굴라, 새 사냥꾼인 두두, 하인인
알리 엘라티, 루신과 엘루티의 아들이자 에아의 아들인 부주문지기의 세스칼라 정원사인 루칼칸 신 안둘과 세스칼라의 아들이자 샤라의 아들인 루갈 아지다는 회의장을 향하여 말했다. 사람을 죽인 자들은 살 가치가 없다. 이 세 남자와 저 여자는 루갈 안핀드의 아들이자 니샤코 관리인 루 이난나의 의자 앞에서 죽어야만 한다. 그러자 니노르타의 관리인 수릴룸 정원사인 우바르신이 회의를 향하여 말했다. 루 니누르타의 딸인 닌 다다의 남편이 살해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녀가 죽음을 당할 만한 무슨 일을 했는가? 니프로회의 참석자들이 그들을 향하여 말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부양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녀 남편의 적들을 알았고 그녀의 남편이 죽은 후에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들은 것은 인정된다. 왜 그녀가 그것에 관하여 침묵해서는 안 되는가? 그녀가 그녀의 남편을 죽였는가?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처벌로 충분하다. 니프로 회의의 판결에 따라 루신과 쿠 엘린의 아들이자 쿠 난나의 아들인 난나 시그 이발사 그리고 아다칼라의 노예이자 정원사인 엘릴 에남은 처형되기 위해 사형인 집행인에게 넘겨졌다. 이것은 니프로 회의에서 처리된 사건이다. 해석이 완성되자 그 판결을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내려질 수 있는 현대적인 판결과 비교해 보는 것이 의미 있을 듯 싶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 펜실베니아 대학의 법대 학장이던 O.N.J. 로버츠에게 해석을 보내 그의 의견을 물었다. 아주 흥미롭게도 그는 이 사건의 경우에 오늘날의 판사들도 그 옛날의 수메르 재판관들과 동의할 것이며 판결도 같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대법관은 로버츠의 말을 인용한다. 우리의 법에 따르면 그 안에는 사후정법으로 유죄 판결될 수 없다. 사후정법은 그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범인으로부터 물품이나 항항을 받거나 범인을 구제, 위안 또는 도와야만 한다. 그러나 최근에 중대한 수메르 기록이 등장한 분야는 법만이 아니다. 1954년 인류 최초의 약물 치료법이 새겨진 의학 기록이 그 자료에 비교적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해석이 포함되어 있는 한 예비 보고서에서 발표되었다. 의사란 직업은 기원전 2000년대의 수메르에 이미 알려져 있었다. 룰루라는 의사는 기원전 2700년경에 이미 우르에서 시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54년 이전에 발표된 메소포타미아의 다른 모든 의학 원문들은 기원전 1000년대에 나왔고 진짜 의술보다는 주문과 마법으로 가득한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최근에 해석된 이 점토파는 기원전 2000년대 말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그것에 새겨진 처방들에는 마술과 주문의 흔적이 없다. 가장 오래된 의학 기록을 담고 있는 이 점토판이 제10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